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충청도 어느 깊은 골짜기 아래 외따로 떨어진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모진 세월을 견뎌온 최씨라는 이름의 과부가 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홀몸으로 두 자식을 키워내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 칭송했지만 정작 그 집안의 안을 들여다보면 말로 다 못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답니다. 최씨 부인은 첫째 아들 금동에게는 자신의 모든 목숨과 정성을 다 바쳤으나 둘째인 막동이에게는 마치 남보다 못한 대우를 하며 모질게 대했습니다. 첫째 금동은 어머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아이로 마을에서 손꼽히는 신동이라 불릴 만큼 머리가 영특하고 눈매가 아주 매서웠습니다. 어머니는 금동이 나중에 한양으로 올라가 장원 급제를 하여 가문의 이름을 드높일 유일한 희망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금동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오로지 책을 읽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며 집안의 귀한 것은 모두 금동의 차지였습니다. 최씨 부인은 금동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들어도 배가 부르다며 아들이 공부하는 뒤편에서 밤낮으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막동이는 형인 금동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그는 어린 시절 심한 열병을 앓은 뒤로 다리 한쪽을 절게 되었답니다. 다리를 저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조금 느려지고 둔해져서 글한절을 깨우치려 해도 남들보다 10배는 더 긴 시간이 걸려야 겨우 익힐 정도였습니다. 최씨 부인은 이런 막둥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는커녕 집안에 짐덩이가 생겼다며 혀를 차고 구박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둥이는 어머니의 차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제 할 일을 찾아하는 착한 성품을 지녔지요. 겨울이 찾아오면 이 오두막집의 처별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씨 부인은 막둥이를 거친 들판으로 내몰았습니다. 방 안에는 금동의 아침부터 장작불을 떼서 방바닥이 절절 끓을 만큼 따뜻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막둥이가 누울 자리는 언제나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문가였습니다. 막둥이는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형이 따뜻한 곳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며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금동의 이불은 두툼한 솜을 넣어 정성껏 지었지만 막둥이에게는 낡아서 솜이 다 죽은 횟집을 하나만을 던져주었습니다. 명절이 되어 맛있는 송편을 빚을 때도 최씨 부인의 편에는 끝이 없었는데 그녀는 꿀과 깨를 듬뿍 넣은 속이 꽉 찬 송편은 금동에게만 주었습니다. 막둥이는 속이 텅 비어 있거나 거친 나물가지만 들어간 투박한 송편 몇 개를 받아들고는 그것마저도 형이 먹고 남은 것인가 싶어 소중하게 아껴 먹었습니다. 금동은 동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맛있는 먹으면서도 고생하는 동생에게 단 한 입도 권하지 않는 차가운 성정을 가졌답니다. 최씨 부인은 아들의 그릇에 고기 반찬을 산더미처럼 쌓아주면서 막둥이가 숟가락을 들려고 하면 어디서 감히 형보다 먼저 손을 대냐며 꾸짖었습니다. 막둥이는 언제나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나마도 금동이 입다가 작아져서 해지고 구멍 난 것을 기워 입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옷새 사이로 사정없이 파고들어도 막둥이는 자신의 몸보다 형의 학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산으로 올라가 땔감을 해오곤 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막둥이가 해온 장작으로 금동의 방을 뜨겁게 달구면서도 막둥이의 언 손을 보고는 따뜻한 물 한 사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무를 이것밖에 해오지 못했냐며 다리를 저는 아이에게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 큰 나무를 해오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산속의 겨울은 마을보다 훨씬 일찍 찾아오고 그 기세도 등등하여 막둥이는 매일같이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싸우며 바위산을 타야만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탓에 남들보다 서너 배는 더 힘든 걸음이었지만 막둥이는 지게를 짊어지고 땀을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가끔은 가파른 언덕에서 굴러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났으나 막둥이는 아픔보다도 장작의 양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돌보기보다는 어머니가 기뻐할 모습과 형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만을 생각하며 험한 산길을 헤맸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막둥이는 어김없이 산으로 향했는데 그날은 유독 바람이 차서 손가락이 곱아 도끼질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나무를 베다가 손이 미끄러져 날카로운 가지에 손등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흘러나왔지만 막둥이는 그 피를 눈으로 닦아내며 다시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얼어붙은 나무는 돌처럼 단단하여 도끼날이 튕겨나갔으나 막둥이는 포기하지 않고 숨을 몰아쉬며 나무를 베어 넘겼습니다. 지게 가득 나무를 쌓아 올린 뒤에야 막둥이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는데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솟아올라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막둥이는 산을 내려오는 길에 마을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은 다리를 절며 무거운 지게를 진 막둥이를 보고 절름발이 바보라며 돌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에 막둥이는 넘어져 지게 밑에 깔렸지만 화를 내기는커녕 그저 바보같이 웃으며 먼지를 털고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보라 불리는 것이 익숙했고 자신의 희생이 가족을 지탱하는 길이라 믿었기에 그 어떤 모욕도 가슴 깊이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멍든 다리를 끌며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막둥이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 아래에서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가족을 향한 뜨거운 정이 살아있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막둥이가 해온 나무의 질을 따지며 또 한바탕 타박을 늘어놓았고 금동은 방 안에서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습니다. 금동은 동생이 밖에서 눈을 맞으며 고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자신은 고귀한 공부를 하는 몸이라 이런 천한 일은 막둥이가 하는 것이 맞다 생각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금동이 좋아하는 따뜻한 숭늉을 끓여 방으로 들여보내면서도 밖에서 찬물로 손을 씻는 막둥이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막둥이는 형이 마시고 남긴 찬물이 담긴 빈 그릇에 물을 부어 마시며 그것만으로도 형의 기운을 받는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막둥이는 문가에서 잠을 자다가 너무 추워 잠에서 깼는데 문틈으로 보이는 형의 방에서는 밝은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형은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따뜻한 광경이었습니다. 막둥이는 그 빛이 너무 아름다워 한참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시린 손을 낡은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 빛 속에 함께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서운해하기보다는 자신이 밖에서 추위를 막아주는 벽이 되겠노라 다짐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가끔 마을 사람들에게 금동의 영리함을 자랑하며 우리 집안이 금동 덕분에 다시 일어설 것이라 소리 높여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뒤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막둥이를 보며 혀를 차며 최 씨 부인의 모진 성품을 수군거렸습니다. 집. 찝제가 없었으면 큰아들이 공부는커녕 오로지 금동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막둥이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조차 부담스러워하며 그저 자신은 형을 돕는 것이 하늘이 정해준 제 운명이라 굳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막둥이의 손등은 겨울 내내 나을 기미가 없이 계속해서 갈라지고 피가 났는데 소금기 있는 땀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비명이 나올 만큼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 상처를 숨기려 애썼고 혹시라도 어머니가 나무를 게을리 했다고 오해하실까봐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몰래 부엌 아궁이에서 남은 채를 손등에 바르며 상처가 아물기를 바랐지만 날카로운 겨울바람은 다시금 상처를 벌려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막둥이는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으며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깊고 비뚤게 새겨져 가족의 생계를 지탱했습니다. 금동은 동생의 이런 희생을 보며 고마워하기는커녕 가끔 막둥이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하면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런 금동의 말에 동조하며 내 형은 귀한 학문을 닦는 몸이니 너같이 천한 것은 가까이 오지 마라. 며 막둥이를 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막둥이는 넘어진 자리에 앉아 흙을 털어내며 형에게 방해가 된 자신이 잘못이라 생각하고 정중히 사과를 올린 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형이 꼭 훌륭한 관리가 되어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금동에게 좋은 종이와 붓을 사주기 위해 막둥이의 밥그릇에서 밥알을 덜어내는 일도 서슴지 않았는데 막둥이는 그저 배가 부르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사실 막둥이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멈추지 않았지만 그는 형이 쓴 글씨가 종이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며 배고픔조차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금동은 동생이 아껴준 종이에 글을 쓰면서도 단 한 번도 막둥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고 오히려 종이 질이 나쁘다며 투덜대기만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런 금동을 달래며 다음번에는 장터에서 가장 비싼 종이를 사오겠노라 약속하며 막둥이에게는 더 많은 나무를 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겨울산의 나무들은 얼어붙어 도끼날에 잘 베이지 않았고 막둥이는 온 힘을 다해 나무를 치다가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통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는데 자신이 나무를 해오지 않으면 형의 방이 식을 것이고 어머니의 꾸중이 날아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둥이는 아픈 어깨를 움켜쥐고 한쪽 다리를 끌며지게 가득 짐을 실어 날랐고 그의 눈에는 추위 때문인지 아픔 때문인지 모를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눈물을 닦아내며 다시 웃었는데 멀리 오두막에서 새어 나오는 연기를 보며 자신의 가족이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현명한 장영감은 길을 가다 막둥이의 고생을 보고는 최 씨 부인을 불러 세워 따끔하게 한마디 건네기도 했습니다. 여보게. 둘째 아들도 자네 핏줄인데 어찌 그리 모질게만 대하는가.
저 아이가 없으면 자네 집안이 어찌 유지되겠나. 라고 충고했지만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이 몸이라도 써야 저놈은 적의 제 팔점이다라며 부인은 참 영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막둥이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듣고는 참 영감이 자신 때문에 어머니께 꾸중을 듣게 된 것 같아 오히려 죄송한 마음을 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씨 부인은 금동이 공부할 때 옆에서 졸음이 올까봐 자신은 잠도 자지 않고 아들의 곁을 지켰지만 막둥이가 아파서 끙끙 앓을 때는 시끄럽다며 잠이나 자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막둥이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입술을 꽉 깨물어 신음소리를 참았고 새벽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 생각하며 형의 영광이 곧 자신의 기쁨이라 믿는 지극한 형제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금동은 그런 동생의 정성을 당연한 권리처럼 누리며 점점 더 오만해져 갔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기묘한 불균형으로 치달았습니다. 금동은 장터에 나갈 때면 비단신을 신고 멋을 부렸지만 막둥이는 집신조차 다 닫아 맨발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눈길을 걸었습니다.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 검게 변해가도 막둥이는 그저 산에서 좋은 헝겊을 발에 감고 버텼으며 어머니는 그런 막둥이의 발을 보고도 징그럽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둥이는 어머니의 그런 반응에 상처받기보다는 자신의 발이 어머니께 드려 죄송하다고 생각하며 더욱 꼼꼼하게 헝겊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가족에게 기쁨보다는 짐이 되는 것 같아 늘 미안했고 그래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먹으며 자신의 자리를 줄여나갔습니다. 어느 몹시 추운 날 최씨 부인은 금동의 과거 시험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쁨에 겨워 춤을 추듯 좋아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부인은 집안에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막둥이는 더욱 거센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노잣돈을 한 푼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 부인은 막둥이가 해온 나무를 장터에 내다 팔게 했고 막둥이는 새벽부터 밤까지 나무를 실어 나르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금동은 한양에 가서 입을 새 옷을 맞추며 들떠 있었고 막둥이는 형의 새 옷을 보며 자신이 입은 누더기는 생각지도 않은 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금동이 한양에 가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가장 좋은 갓과 도포를 준비하느라 막둥이의 겨울 양식까지 모두 처분해버렸습니다. 막둥이는 하루에 미음 한 사발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지게질을 멈추지 않았고 기운이 없어 비틀거리면서도 형의 앞날을 축복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동은 그런 막둥이의 여인 모습을 보고도 너는 원래 좀 말라야 일을 더 잘하는 법이다 라며 비정한 말을 내뱉었고 막둥이는 그 말이 형의 격려인 줄 알고 힘을 내어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편애와 차별은 이제 집안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 막둥이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막둥이는 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의 풍경을 보며 언젠가 형이 금을 환영하여 어머니와 자신이 웃으며 살 날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리를 절고 바보라 불려도 상관없으니 오직 형만은 높은 자리에 올라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가슴 속에는 가족을 향한 맹목적이고도 순수한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최씨 부인과 금동에게는 그저 이용하기 좋은 도구에 불과했고 다가올 시련은 막둥이의 이런 순정을 더욱 가혹하게 시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비탈에서 막둥이는 오늘도 홀로 도끼질을 하며 나무를 베고 있었고 그 소리는 고요한 산속에 메아리쳐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땀방울이 얼어붙어 얼굴에 달라붙어도 그것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오직 형의 노잣돈을 위해 더 많은 장작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두막에서는 금동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오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에 취해 막둥이의 고생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린 겨울의 하루가 저물어가며 한양으로 떠날 금동의 발걸음과 막둥이의 더 큰 희생이 예고되는 가운데 제1부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창밖으로 매서운 북풍이 문풍지를 울리며 몰아치는 어느 깊은 겨울밤이었는데 최씨 부인은 등잔불 아래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금동의 보따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 시험을 보려면 적지 않은 노잣돈이 필요했으나 집안 형편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에 부인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부인은 금동의 앞길이 막히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 결국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팔기로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마을의 부자에게 땅을 넘기며 받은 돈은 꽤 묵직했지만 그것은 막둥이가 평생 일구어야 할 유일한 터전이 사라지는 가슴 아픈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막둥이는 어머니가 집안의 기둥과도 같은 땅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원망 섞인 말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형의 앞날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비록 다리가 불편하고 배움은 부족했으나 형이 한양에 가서 급제만 한다면 사라진 땅보다 더 큰 영광이 찾아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땅을 판 돈을 궤적 깊숙이 넣어두고는 금동에게 이것은 네가 장원급제를 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울 소중한 미천이니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막둥이는 그 옆에서 형의 새 옷을 만져보며 마치 자기가 입은 것처럼 기뻐하며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땅을 판 돈만으로는 한양의 비싼 물가와 금동이 지내야 할 거처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여전히 부족함이 많았기에 부인은 다시금 집안을 둘러보며 팔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당 구석에 놓인 막둥이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낡은 지게와 날이 시퍼렇게 선 도끼였는데 그것들은 막둥이가 산에서 나무를 해오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최씨 부인은 망설임 없이 장터의 상인을 불러 그 도구들을 헐값에 넘겨버렸고 막둥이가 산에 갈 도구가 없으면 어찌 살지 걱정하기보다 오로지 금동의 보따리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저녁 무렵 산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막둥이는 마당에 놓여 있어야 할 지게와 도끼가 사라진 것을 보고는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그런 막둥이를 향해 네 형의 노잣돈이 모자라 팔아치웠으니 이제 산에 갈 생각 말고 집안일이나 거들어라 라고 매몰차게 말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막둥이는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주던 소중한 물건들이 팔려나갔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는 형님이 한양에 가시는데 보탬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막둥이는 지게와 도끼도 없이 맨손으로 겨울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도끼가 없으니 얼어붙은 나뭇가지를 손으로 꺾어야만 하는 오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마디가 얼어붙고 나뭇가지에 긁혀 붉은 피가 눈 위로 뚝뚝 떨어졌으나 막둥이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형의 방을 덮일 나뭇가지를 모으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지게 나뭇가지를 묶은 뒤 자신의 굽은 등에 짊어지고 산길을 내려왔으며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눌러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그런 막둥이 피 묻은 손을 보고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나무를 더 많이 해와야 형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다그칠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금동이 화려한 등잔불 아래에서 한양이 고관 대작들과 어울릴 때 이불새 도포를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동생이 맨손으로 나무를 꺾으며 고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오히려 글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용히 좀 하거라 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최씨 부인은 아들의 기분을 살피며 막둥이에게 조용히 하라며 눈치를 주었고 막둥이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마당 구석에서 차가운 물로 손의 핏자국을 씻어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으나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막둥이는 한양으로 떠나는 형을 위해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 며칠 동안 잠을 아껴가며 등잔불 아래서 보잘것없는 천 조각들을 모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 낡은 무명천에 정성껏 꿰매어 복주머니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산에서 직접 캐온 좋은 약초와 자신이 정성껏 빌어 만든 행운의 징표를 담았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져 바늘을 쥐는 것 힘들었지만 막둥이는 형이 한양에 가서 병이라도 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주머니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막둥이가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으며 그의 모든 진심이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드디어 금동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고 최씨 부인은 아들의 도포를 정돈해주며 꼭 과거에 급제하여 이 어미의 한을 풀어다오 라고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막둥이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복주머니를 수줍게 꺼내며 금동에게 건네주었고 형님, 함양 가시는 길에 몸 조심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축복을 보내 금동은 그 초라한 주머니를 받자마자 이런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을 어디에 쓰란 말이냐라고 흰잔을 주며 주머니를 땅바닥에 툭 던져버리는 매정함을 보였습니다. 최씨 부인은 땅에 떨어진 주머니를 보고도 금동의 기분이 상할까봐 모른 척하며 아들의 손만을 꼭 잡았습니다. 막둥이는 바닥에 떨어진 복주머니를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느꼈지만 이내 허리를 굽혀 주머니를 주워 흙을 닦아낸 뒤 다시 금동의 짐꾸러미 구석에 몰래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형이 지금은 싫어해도 나중에 한양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주머니를 보고 집 생각을 하며 힘을 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금동은 그런 동생의 정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단신을 신고 당당하게 대문을 나섰으며 최씨 부인은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내밀고 바라보았습니다. 막둥이는 절뚝이는 다리로 마을 어귀까지 따라가며 형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를 마음속 깊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형이 떠난 후 오두막집은 더욱 고요해졌지만 막둥이의 일과는 전보다 훨씬 고되고 힘들어졌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수발까지 온전히 그의 몫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게도 도끼도 없는 막둥이는 온몸을 써서 나무를 하고 밭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고 저녁이면 뼈마디가 쑤시는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금동이 떠난 빈 방을 바라보며 아들의 편지만을 기다렸고 곁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막둥이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막둥이는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형님이 급제만 하시면 어머니께서 웃으실 날이 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들른 장영감이 막둥이의 찢어진 손등을 보고는 최씨 부인에게 여보게 큰아들 공부도 좋지만 작은아들 사람 꼴은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우리 금동이가 항양에서 벼슬길에 오르면 저놈도 덕을 볼 텐데 뭐가 그리 걱정이냐 며 오히려 장영감을 타박하고 막둥이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영감의 걱정이 고마웠지만 어머니가 곤란해지는 것이 싫어. 저는 괜찮습니다. 나무를 하면 오히려 몸이 튼튼해집니다. 라고 바보처럼 웃으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의 웃음 뒤에는 갈라진 살점의 쓰라림과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움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금동은 한양에 도착하여 과거 시험 준비는 뒷전으로 미루고 어머니가 땅을 팔아 마련해준 돈으로 권세가 자제들과 어울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골 출신임을 숨기기 위해 더 비싼 옷을 사입고 연회를 열며 돈을 물쓰듯 썼고 고향에서 동생이 맨손으로 나무를 해대며 마련해준 노잣돈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끔 고향 생각이 나도 고생하는 어머니와 절름발이 동생의 모습이 부끄러워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으며 오로지 자신의 출세와 체면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막둥이는 형이 편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기 때문이라 믿으며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형이 합격을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겨울 밤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하늘에 닿을 듯 간절했으나 정작 그 기도의 대상인 금동은 화려한 기생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동생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 또한 금동이 소식이 없자 걱정하면서도 공부하느라 얼마나 바쁘겠느냐 며 막둥이에게 기도를 더 정성껏 올리라고 재촉했습니다. 막둥이는 무릎이 시리고 아파와도 형을 위해서라면 수천 번의 절도 마다하지 않는 지극한 정성을 보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막둥이는 나무를 해오다 길을 잃고 산속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게 되었는데 얼어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형에게 주려 했던 그 복주머니의 여분을 품에 안고 버텼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온으로 주머니 속에 담긴 약초 향기를 맡으며 형님도 한양에서 이렇게 추운 밤을 견디고 계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형을 걱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구조되어 돌아왔을 때 최씨 부인은 막둥이의 아니보다 해운 나무가 없음을 먼저 탓하며 화를 냈습니다. 막둥이는 어머니의 꾸중에 눈물을 훔치며 다시 산으로 향했고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붉은 핏자국과 함께 비틀거리며 새겨졌습니다. 금동은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고 운 좋게도 높은 점수를 받아 급제하여 그토록 원하던 관직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급제하자마자 한양의 권세가 집안인 이 판서의 눈에 들어
그의 사위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시골의 가난한 어머니와 동생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하며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고향에는 소식 한 자 전하지 않았고 그를 위해 땅을 팔고 도끼까지 팔았던 가족의 희생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금동이의 마음속에는 이제 화려한 권력과 욕망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를 위해 맨손으로 나무를 꺾던 막둥이의 모습은 한 조각의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금동이 급제했다는 소문이 어렴풋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최 씨 부인은 기쁨에 겨워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며 아들 자랑에 밤새는 줄 몰랐습니다. 부인은 이제 우리 금동이가 대감이 되었으니 나를 데리러 한양에서 가마를 보낼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매일같이 마을 입구에서 가마를 기다렸습니다. 막둥이는 어머니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흘렸고 형님이 정말 훌륭하게 되셨구나. 이제 어머니께서 고생 끝내고 행복하시겠어. 라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형에게 짐이 될까봐 형이 가마를 보내면 자신은 몰래 산속으로 들어가 살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다시 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와도 한양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가마 대신 차가운 바람만이 마을 입구를 맴돌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점점 초조해졌고 급기야는 내 직접 한양으로 가서 금동이를 찾아야겠다 라고 선언하며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둥이는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 말렸으나 부인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막둥이가 해온 나무를 팔아 마련한 얼마 안 되는 돈을 들고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막둥이는 다리가 아파 함께 갈 수 없음을 통곡하며 야 붕에 소매에 자신이 직접 짠 집신 몇 켤레를 쥐어주며 배웅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아들의 이름을 물어보며 보름이 넘는 긴 시간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녀의 가른 불이 입신 두지가 다 되었지만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모진 고초를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한양 성내에 도착하여 금동이 높은 관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했을 때 부인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아들의 저택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을 지키는 하인들은 남루한 차림의 노파를 보더니 어디서 이런 거지가 대감님 댁 앞을 서성이느냐 며 물벼락을 퍼부었고 부인은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금동은 하인들의 소란에 밖을 내다보았다가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화려한 부인과 관리들의 눈이 두려웠던 그는 어머니를 모른 척하며 하인들에게 저 미친 노파를 조용히 처리하라 라고 비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인들은 최 씨 부인을 강제로 끌고 가 저택 구석에 춥고 어두운 창고밭 가두어 버렸고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잠시 본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금동아, 나다, 내 어미다 라고 외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금동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릴까봐 방문을 굳게 닫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부인은 창고 안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아들이 자신을 보러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으나 금동은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하인이 들고 오는 찬밥 한 덩이와 쉰 국물로 연명하며 부인은 우리 금동이가 바빠서 그런 것이겠지 라고 끝까지 아들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창고벽 너머로 들려오는 금동의 웃음소리와 화려한 연회의 풍악소리는 부인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깨닫고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금동은 결국 어머니를 계속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자 밤중에 몰래 창고로 찾아와 어머니의 손에 엽전 몇 푼을 쥐어주며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붙잡으며 금동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찌 나를 이리 대하느냐. 라고 오열했지만 금동은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부인은 바닥에 떨어진 엽전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절감했고 밖에서는 다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며 부인의 슬픈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금동은 어머니를 억지로 가마에 태워 성 밖 멀리 내다 버리게 했고 자신은 새로운 부임지로 떠난다며 가족을 완전히 등져버렸습니다. 최씨 부인은 낯선 길바닥에 버려져 눈보라 속을 헤매다 결국 기력이 다해 길가에 쓰러졌고 차가운 눈송이가 그녀의 몸을 서서히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구박했던 막둥이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내가 왜 그 아이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었을까 하는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 눈가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은 한양의 차가운 들판에서 그렇게 마감되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고향에서 어머니와 형의 소식을 기다리던 막둥이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에 휩싸여 밥을 먹지 못하고 매일같이 마을 입구를 서성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한양에서 큰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다리를 절면서도 어머니를 찾기 위해 한양길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형에게 주려다 거절당했던 그 복주머니와 지게 대신 짊어질 튼튼한 밧줄을 챙겨 한겨울의 모진 길을 떠났습니다. 막둥이의 고난과 희생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가운데 시린 겨울바람은 그의 마른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먼 옛날 한 마을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금동이가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떠난 후 최씨 부인은 아들의 급제 소식만을 기다리며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금동이가 대과에 급제하여 어느 권세가 집안의 귀한 사위가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그 소식은 부인의 가슴에 큰 불을 질렀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의 얼굴과 그가 누리는 영광을 함께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부인은 막둥이가 밤새 나무를 팔아 마련해둔 푼돈을 챙겨 한양으로 향하는 보찜을 꾸렸습니다. 최씨 부인은 굽은 허리를 이끌고 험한 산길과 거친 들판을 지나며 한양으로 향하는 보름 동안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집시는 며칠 만에 갈아 구멍이 났고 발바닥은 부르터 피가 났지만 부인은 아들을 만날 생각에 고통조차 잊은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듯 얻어먹은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부인은 우리 금동이가 대감이 되었으니 이제 고생은 끝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외로 사이로 파고들 때마다 부인은 한양에서 따뜻한 비단 옷을 입고 있을 금동의 모습을 떠올리며 메마른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침내 한양 성내에 도착한 최씨 부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아들의 이름을 물어물어 금동이 살고 있다는 웅장한 저택 카페에 당도했습니다. 거대한 대문과 높은 담장을 보며 부인은 가슴이 벅차올라 우리 아들이 정말로 큰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소리내어 울먹였습니다. 부인은 남루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열고 나온 하인들은 부인의 행색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거지가 대감님 댁 앞을 서성이느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라며 하인들은 소리를 질렀고 부인은 당황하여 나는 이 집 주인인 금동이의 어미다라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인들은 부인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비웃으며 우리 대감님께 저런 추한 어미가 있을 리 없다 라고 소리치며 부인을 밀쳐냈습니다. 부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아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고 소란의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금동이 밖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금동은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금동의 눈에는 반가움 대신 당혹감과 수치심이 가득 서렸습니다. 주변에는 권세가인 장인어른의 수하들과 하인들이 가득했기에 금동은 자신의 비천한 출신이 탈로 날까봐 두려워 몸을 떨었습니다. 금동은 어머니를 향해 달려가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노파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양이니 조용히 처리하여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라. 부인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에 손을 뻗었지만 하인들은 부인을 강제로 끌고 가 저택 구석에 있는 어둡고 눅눅한 창고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부인은 창고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으며 금동아, 나다, 네 어미가 왔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금동은 어머니의 외침이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독한 술을 들이켰습니다. 창고방은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오고 사방이 먼지로 가득하여 사람이 머물 곳이 못 되었습니다. 부인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금동이 자신을 보러 오기만을 밤새도록 기다렸지만 금동은 그림자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인이 들고 온 것은 개밥그릇 같은 옹기에 담긴 쉰 밥 한 덩이와 건더기 하나 없는 맑은 국물뿐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초라한 밥상을 마주하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찌 이 어미에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탄식했습니다. 고향에서 막둥이가 해다준 따뜻한 밥이 생각나 부인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인은 창고의 작은 틈새로 보이는 본체의 화려한 등불빛을 보며 자신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금동을 위해서는 땅까지 팔아가며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멸시와 감금뿐이라는 사실이 부인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웠습니다. 반면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막둥이는 찬바람을 맞으며 나무를 해와 자신의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음을 떠올리자 부인은 비로소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 보물을 버리고 돌덩이를 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뒤늦게 찾아왔지만 이미 부인의 몸은 한기와 배고픔에 지쳐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금동은 며칠이 지나도록 어머니를 창고에 방치한 채 자신의 출세와 체면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장인어른과 아내에게 고향에서 올라온 먼 친척 노파가 노망이 들어 찾아왔으니 곧 돌려보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자신의 화려한 생활을 무너뜨릴 폭행이라도 되는 듯 무서워했습니다. 금동의 천륜보다 권력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이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창고 근처를 지날 때마다 혹시라도 소리가 들릴까봐 하인들에게 더 엄하게 감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금동의 아내는 도도한 양반가의 딸로 창고에 갇힌 노파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부끄러운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그녀는 금동에게 저런 천한 노인이 우리 집안의 기운을 흐리니 어서 내보내라 라고 재촉했고 금동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비열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계속 이곳에 두었다가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어머니를 내다 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동은 한때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를 이제는 치워버려야 할 낡은 짐짝처럼 취급하며 자신의 부임지로 떠나기 전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깊은 밤, 금동은 드디어 하인들의 눈을 피해 홀로 창고 문을 열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금동아, 이제야 나를 보러 왔느냐 라고 반가워하며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금동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여기까지 오셔서 저를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한양 사람들은 제가 시골 과부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라고 금동은 낮게 읊조리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부인은 아들의 서슬퍼런 눈빛에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자신이 알던 다정했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괴물만이 눈앞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금동은 품 안에서 엽전 몇 푼을 꺼내 어머니의 발치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돈을 챙겨서 내일 당장 고향으로 내려가십시오. 다시는 이곳을 찾지 마시고 저를 아는 척도 하지 마십시오. 부인은 바닥에 흩어진 엽전들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팔았던 그 넓은 땅과 막둥이의 도끼, 그리고 자신의 평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 몇 푼의 돈인가 싶어 부인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부인은 네가 정녕 내 아들 금동이가 맞느냐.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거늘. 이라고 울부짖었지만 금동은 제게 어머니는 이제 없습니다. 라고 비정한 말을 남긴 채 창고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금동은 하인들을 시켜 가마 한 대를 준비하게 한 뒤 어머니를 강제로 태워 한양 성방 멀리 내다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은 대감님의 명령에 따라 부인을 거칠게 가마에 밀어넣었고 부인은 가마 안에서 소리 죽여 울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가마는 눈길을 헤치고 한참을 달려 인적 드문 들판 한가운데에 멈춰섰습니다. 하인들은 부인을 가마 밖으로 끌어내어 차가운 눈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대감님 말씀대로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마시오 라는 경고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부인은 홀로 남겨진 들판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양의 겨울은 고향의 겨울보다 훨씬 더 시리고 매서웠습니다. 성곽 들판에는 몸을 피할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고 칼바람은 부인의 해진 옷 사이로 사정없이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한 통포를 주었습니다. 부인은 금동이 던져준 엽전을 손에 꼭 쥐고 일어서려 했으나 보름간의 여정과 며칠간의 감금으로 기력이 다한 다리는 힘없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눈 속을 헤매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집어삼키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부인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고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가는 광경만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부인은 눈 속에 주저앉아 지난날 막둥이에게 했던 모진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둥아, 이 어미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을 몰라보고 오직 껍데기뿐인 출세에 눈이 멀었었어. 부인의 눈물은 차가운 뺨을 타고 내려오다 금세 얼어붙어 고드름처럼 맺혔습니다. 부인은 막둥이가 챙겨주려 생각하며 가슴을 쳤지만 이제 자신의 곁에는 자신을 지켜줄 그 어떤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눈 속에 파묻혀가며 서서히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느꼈고 조금이라는 차가운 그림자가 자신을 덮쳐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부인의 몸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부인은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마지막 힘을 다해 고향 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막둥아, 한 번만이라도 네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좋으련만. 부인의 목소리는 작은 신음이 되어 사라졌고 그녀의 몸 위로 차곡차곡 쌓이는 눈은 마치 차가운 쇠처럼 보였습니다. 한양에서 화려하게 출세한 아들은 따뜻한 방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겠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버린 차가운 들판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아들의 배신은 그렇게 한 여인의 삶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부인이 쓰러진 자리 옆으로는 멀리 부임지로 떠나는 금동의 화려한 행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말 위에 올라탄 금동은 길가에 쌓인 눈더미를 무심코 바라보았지만 그것이 자신이 버린 어머니의 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금동은 오직 자신이 누릴 더 큰 권력과 부귀영화만을 꿈꾸며 앞을 향해 나아갔고 그의 뒤에는 차가운 눈보라만이 휘몰아칠 뿐이었습니다. 금동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굳어버려 처윤의 정조차 느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슬프고도 비극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금동은 그렇게 자신의 근본을 버리고 허상을 쫓아 떠나갔습니다. 최씨 부인은 의식이 멀어지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향집 마당에서 막둥이가 절름발이 다리로 열심히 나무를 해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는 자신을 향해 어머니, 방이 따뜻하니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환상을 향해 손을 뻗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보는 마지막 환희일 뿐이었습니다. 호흡은 점점 잦아들었고 차가운 눈밭 위의 고독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양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의 추악한 배신이 이토록 시리고 아픈 결과를 초래할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비극이었습니다. 마침내 부인의 눈이 완전히 감기고 전신이 눈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무렵 정적만이 흐르는 들판에는 오직 바람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게 잊혀진 어머니의 최후는 이토록 허망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 가련한 영혼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으니 멀리서 절뚝이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 한양까지 달려온 막둥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막둥이는 눈보라를 뚫고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있었으며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했습니다.
막둥이는 다친 다리를 끌며 눈 속에 찍힌 가마바퀴, 자국을 따라오다 묘하게 부풀어 오른 눈더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달려가 손이 발이 되도록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막둥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눈 속에서 어머니의 해진 옷자락이 보였을 때 막둥이는 터뜨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막둥이가 왔습니다. 막둥이의 절규가 들판을 울렸고 차갑게 식어버린 부인의 몸 위로 막둥이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막둥이는 자신의 도프를 벗어 어머니를 감싸 안고 얼어붙은 부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품어온기를 전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갈게요. 막둥이는 어머니를 자신의 좁은 지게 대신 튼튼한 등에 업고 다시 눈보라 속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꺾이고 숨이 막혔지만 막둥이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지켜냈습니다. 한양의 차가운 배신보다 더 강력한 것은 시골 머슴 막둥이의 지극한 효심이었으며 그 사랑의 기운이 꺼져가던 부인의 생명의 불꽃을 아주 미세하게 다시 지펴 올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희미하게 정신이 드는 와중에 자신을 업고 걷는 듬직한 등과 익숙한 땀 냄새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비단 도포를 입은 금동의 향기가 아니라 거친 무명옷을 입고 산에서 나무를 하던 막둥이의 향기였습니다. 부인은 힘겹게 눈을 떠 자신을 구하러 온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고 막둥아, 내 새끼야 라고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막둥이는 목소리를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예,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버림받은 곳에서 자신이 버렸던 아들이 나타나 자신을 구원하는 이 기막힌 운명 앞에서 부인은 가슴 깊이 오열했습니다. 막둥이는 어머니를 업고 보름 동안의 길을 다시 거슬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 문드러지고 온몸이 만창창이가 되었지만 막둥이는 어머니가 추울까봐 자신의 품속에 끝까지 어머니를 품었습니다. 길가에서 구걸을 해서 얻은 따뜻한 물은 모두 어머니의 입에 넣어주었고 자신은 눈을 씹어 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사람들은 청년이 노파를 업고 걷는 모습을 보며 저런 효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둥이의 등에 업힌 부인은 그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시린 겨울밤, 한양의 들판에서 일어난 비극과 구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둥이의 지극한 효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이제 아들의 등에 기대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길은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금도는 높은 관직에 올라 화려하게 살고 있을지 모르나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정작 육체적으로 불편한 막둥이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이들의 뜨거운 사랑을 꺾지 못한 채 막둥이의 발걸음은 고향집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시작된 그 애절한 이야기는
이제 시린 눈보라를 뚫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막둥이는 어머니를 낡은 지게 위에 조심스럽게 올리고는 자신의 튼튼한 밧줄로 어머니의 몸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한양의 찬바람은 여전히 기승을 부렸고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추위가 몰아쳤지만 막둥이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어머니의 어깨에 덮어드리고 자신은 일군 차림으로 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다친 다리는 걸음을 뗄 때마다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으나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이를 악물고 눈보라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보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막둥이는 산길과 들판을 가로지르며 고향 마을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여 얻은 따뜻한 물 한 모금도 자신은 마시지 않고 어머니의 입술에 먼저 적셔드렸으며 자신의 체온이 떨어지는 줄도 모른 채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연신 주물러 온 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건네주기도 했으나 막둥이는 그 귀한 음식조차 어머니의 몫으로 남겨두고 자신은 눈을 씹어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희미한 숨결만이 그가 걸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소나무 숲 사이로 익숙한 노루목 마을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자 막둥이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양의 화려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산골 마을이었지만 그곳에는 어머니와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정든 공기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지게에 노파를 엎고 절뚝이며 들어오는 막둥이를 보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나와 그를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막둥이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막둥이는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제발 저희 집 방을 좀 봐주세요. 라며 오직 어머니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마침내 오두막의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막둥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방 안에서는 은은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문틈 사이로 따스한 온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막둥이는 어머니를 찾아 길을 떠나면서도 혹시라도 어머니가 예고 없이 돌아오실까봐 이웃집 장 영감에게 부탁하여 매일같이 아궁이에 불을 지펴달라 당부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방이 차가우면 안 된다는 막둥이의 세심한 배려가 얼어붙었던 오두막집을 훈훈한 안식처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막둥이는 비틀거리며 어머니를 안아들고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방바닥은 지극정성으로 달궈진 덕분에 아랫목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고 막둥이는 어머니를 그 가장 따뜻한 곳에 눕혔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구들잔의 온기가 서서히 스며들자 창백했던 안색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막둥이는 쉬지도 못하고 다시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밀어 넣으며 불을 지폈고 무거운 몸을 이끌어 어머니께 올릴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알이 톡톡 터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방 안을 채웠고 막둥이는 정성을 다해 미음을 저으며 어머니가 불이 무사히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머니 최씨 부인은 깊은 잠 속에서 환청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한양의 차가운 저택에서 들리던 비웃음 소리가 아니라 고향 집 부엌에서 들리는 정겨운 칼질 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였습니다.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며 눈을 떴을 때 부인은 자신이 한양의 눈구덩이가 아니라 익숙한 천장과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음을 깨닫고는 꿈인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코끝 스치는 구수한 미음 냄새와 방 안을 가득 채운 온기는 부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주었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돌려 부엌문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미음을 들고 들어오는 막둥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막둥이는 어머니가 눈을 뜬 것을 보고는 밥사발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부인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살았음을 실감했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 먼 길을 업고 온 아들의 야윈 얼굴을 판이 쳐다보았습니다. 막둥이의 얼굴은 추위에 터지고 손은 나무 껍질처럼 피딱지가 앉아 있었으며 다리는 부어올라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처참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복판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느꼈고 입술을 떨며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막둥이는 어머니의 입가에 따뜻한 미음을 한 숟가락 정성껏 떠서 넣어드리고는 어머니, 씻기 전에 어서 드세요. 한양에서 고생 많으셨지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음은 부인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차가웠던 온몸에 따뜻한 피를 돌게 해주었고 그 맛은 한양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더 달콤하고 진했습니다. 부인은 미음을 삼킬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결국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둥아, 이 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너를 이토록 고생시키고 그 못된 놈만 찾아갔으니 내가 정말 천벌을 받으려니라. 라며 부인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막둥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막둥이의 상처투성이 손등을 어루만지며 평생을 바쳐 키운 큰아들 금동이 자신에게 했던 비정한 짓들을 낱낱이 떠올렸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어머니를 모른 척하며 추운 창고에 가두었던 금 누더기를 입고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구하러 온 막둥이의 모습이 개비되자 부인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인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 베갯잇을 적셨고 막둥이는 소매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의 화로는 밤새도록 붉은 불꽃을 내뿜으며 방안을 따뜻하게 지켜주었고 막둥이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수발을 들었습니다. 부인은 잠결에도 막둥이가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어머니, 이제 아프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그 어떤 명약보다 더 깊은 치유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부인은 그동안 자신이 금동에게만 쏟았던 그 뒤틀린 애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곁에 있는 막둥이의 진심이 얼마나 귀한 보물이었는지를 깨달으며 긴 밤을 참회로 보냈습니다. 아궁이의 불꽃은 두 사람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듯 타올랐습니다. 마을의 장영감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들러 부인의 안부를 살피며 여보게, 자네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네. 저런 효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나. 라며 막둥이를 칭찬했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숙이며 제가 눈이 멀어 보물을 몰라보고 돌덩이만 품고 살았사옵니다.
장 영감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행이네. 사람의 가치는 입은 옷이나 배운 글자가 아니라 그 가슴 속에 품은 정으로 결정되는 법이라네. 라고 조언하며 막둥이가 해온 나무 한 잼을 마당에 내려놓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이제는 막둥이와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기운을 차리자마자 가장 먼저 막둥이의 상처난 손과 발에 약을 발라주며 정성껏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이 쓰던 것만 입히고 남은 밥만 주던 아들에게 처음으로 어머니로서의 정을 쏟으며 부인은 매일같이 사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막둥이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절하며 쑥스러워했지만 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으니 어머니 몸부터 챙기세요. 라고 말하는 막둥이의 목소리는 산새 소리보다 더 청아하게 방 안을 울렸고 오두막에는 전에는 없던 진정한 화목함과 웃음소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금동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으며 오로지 막둥이와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고 집은 낡아 바람이 들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로가 놓여 있어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막둥이는 여전히 다리를 절뚝이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지만 이제는 집으로 돌아올 때 자신을 기다리며 따뜻한 밥물을 안치고 계실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머니는 막둥이가 돌아오면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어나와 아들의 지게를 받아주며 고생했다 내 새끼야 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었으나 오두막의 굴뚝에서는 매일같이 하얀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효심이 깃든 집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이제는 막둥이를 놀리지 않고 막둥이 형님은 힘이 세고 마음이 제일 착해요. 라며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막둥이는 아이들에게 산에서 주운 예쁜 돌멩이나 나무 열매를 나누어주며 미소를 지었고 그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봄날의 햇살 같은 광채가 서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런 아들을 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키워야 했던 것은 금동의 학문이 아니라 막둥이의 그 깊은 성정이었음을 매일같이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막둥이의 밥그릇 위에 자신이 아껴둔 계란 하나를 얹어주며 막둥아, 이 어미가 그동안 너에게 준 상처가 너무 크구나. 남은 인생은 오직 너를 위해 살겠노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막둥이는 계란을 다시 어머니의 밥그릇으로 옮겨드리며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만 살아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방 안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정과 신뢰로 가득 찼으며 화로 속의 숯불은 두 사람의 소망을 축복하듯 더욱 붉고 아름답게 타올랐습니다. 배신과 상처의 얼음은 그렇게 녹아내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 금동을 향했던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 세상을 보는 눈도 너그러워졌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이웃들의 옷을 꿰매어주며 얻은 보리로 막둥이에게 맛있는 떡을 해주었고 막둥이는 그 떡을 먹으며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 떡이 제일 맛있습니다. 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화려한 관직이나
비단옷은 없었지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와 진심 어린 웃음은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막둥이의 지게 위에 실려온 것은 단순한 장작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굳건한 사랑의 무게였으며 그 무게는 이제 집안의 가장 든든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저물어가고 얼어붙었던 대지 아래서 봄의 기운이 꿈틀거릴 무렵 최씨 부인은 막둥이의 손을 잡고 마을 뒷산 부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묘 앞에서 여보, 내가 그동안 큰아들만 바라보느라 우리 귀한 막둥이를 너무 고생시켰어.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으니 부디 저를 용서하세요. 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둥이는 어깨를 토닥이며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향해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차갑지 않았고 그 바람 속에는 곧 피어날 꽃망울의 향기가 섞여 있어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둥이는 산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를 꺾어 어머니의 머리에 꽂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꽃이 어머니처럼 참 예쁩니다. 라는 막둥이의 말에 부인은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며 이 늙은이가 꽃은 무슨 꽃이냐 라면서도 즐거워했습니다. 길가에 쌓였던 눈은 이제 녹아 시냇물이 되어 졸졸 흐르고 있었고 맞이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비록 느리고 비뚤었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인 자신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진정한 효도와 참회는 그렇게 일상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지고 마을의 어둠이 깔리자 막둥이는 평소처럼 마당 한 구석에서 다음날 쓸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방 안에서 등잔불을 밝히고 아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따뜻한 숭늉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막둥아, 이제 그만 들어와서 쉬거라. 반이 따뜻하게 데워졌단다. 라는 어머니의 부름에 막둥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화로는 여전히 붉은 기운을 내뿜으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어머니를 구한 것은 화려한 출세가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던 막둥이의 굽은 등과 지게였음이 다시 한번 증명된 밤이었습니다. 막둥이는 자리에 누워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형이 급제하여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비단옷을 입는 것도 아니라 그저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 한 끼를 평화롭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상 걸린 발가락이 조금 시렸지만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이불 덕분에 그 아픔조차 감미로운 피로로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오두막 안의 평화는 결코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고 막둥이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효심이 빚어낸 기적은 그렇게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내 아들아, 보배 같은 내 자식아. 네가 없었으면 이 애미는 차가운 눈밭에서 억울하게 죽었을 게다 라며 부인은 아들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부인은 이제 큰아들 금동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씻어내었고 오직 곁에 있는 막둥이만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화로의 불꽃이 가물거리며 밤이 깊어갔지만
오두막의 온기는 식지 않았고 두 사람의 인연은 시련을 거치며 더 맑고 순수하게 정화되어 갔습니다. 마을의 고요함 속에 개 짖는 소리가 가끔 들려왔지만 오두막 안은 세상과 단절된 듯 평온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막둥이는 꿈속에서 형 금동이 돌아와 어머니께 사죄하는 모습을 보았고 꿈에서도 형을 용서하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무한한 포용력과 인내심은 이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공기를 정화하는 힘이 되었으며 사람, 가족의 정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의 머리맡에 앉아 밤새도록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과거를 정화했고 오두막의 밤은 깊고도 푸른 평화로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린 겨울의 끝자락에서 막둥이와 어머니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배신한 아들은 멀리 떠났지만 진심을 다한 아들이 곁을 지키니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더 큰 만족감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금동의 몰락과 막둥이의 최종적인 승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평화로운 잠을 방해하고 쉽지 않은 따뜻한 밤입니다. 막둥이의 지게 위에 놓였던 그 무거운 희생이 이제는 가벼운 행복의 깃털이 되어 두 사람의 꿈결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제4부가 마무리됩니다. 먼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린 겨울이 지나고 노루목 마을에도 마침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얼어붙었던 대지를 부드럽게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산기슭에 눈 녹은 물은 시냇가가 되어 졸졸 흐르며 생명의 노랫소리를 들려주었고 마당 구석의 매화나무는 겨우내 참았던 꽃망울을 터뜨리며 은은한 향기를 온 동네에 퍼뜨렸습니다. 막둥이와 어머니가 함께 머무는 작은 오두막집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바람이 드나드는 슬픈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 씨 부인은 이제 막둥이가 정성껏 지어 올리는 밥을 먹으며 예전의 기력을 조금씩 되찾아갔으며 그녀의 눈가에 깊게 파였던 근심의 주름은 자식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조금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침마다 마당을 쓰는 막둥이의 비뚤어진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동안 범했던 어리석은 차별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매일같이 반성했습니다. 막둥이는 여전히 다리를 절뚝이며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녔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진 기색은 온데간데였고 봄날의 햇살처럼 환한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모자를 볼 때마다 진정한 효심의 본복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큰아들 금동에게는 하늘의 준엄한 심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의 탐욕과 배은망덕함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해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금동은 권력이 정점에 서자 더욱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의 창고를 채웠고 뇌물을 주고받으며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면 밟히는 법이라 임금이 보낸 암행어사가 금동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대궐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금동의 화려했던 관복은 하루아침에 죄인의 옷으로 바뀌었고 그를 따르던 권세가들과 하인들도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금동은
탐관오리의 죄목으로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도성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는데 어제까지 대감이라 부르며 아부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돌을 던지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 길거리를 떠돌며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버렸던 어머니와 동생이 겪었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불 속에서 꿈꾸던 야욕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의 곁에는 오직 누더기 한 벌과 부끄러운 이름만이 남았습니다. 금동은 갈 곳 없는 발걸음을 옮기며 문득 멀리 있는 고향집과 자신이 짓밟았던 막둥이의 선한 눈망울을 떠올리며 흔을 꽂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진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에 남루한 행색의 거지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며 오두막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까칠하게 말랐고 머리는 헝클어져 알아보기도 힘들었지만 마당에서 나무를 하던 막둥이는 본능적으로 그가 자신의 형 금동임을 알아차리고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막둥이는 형이 겪었을 수모와 몰락을 짐작하면서도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달려가 형의 메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은 따뜻하게 데워져 있습니다. 라고 막둥이는 예전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형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금동은 자신을 반기는 동생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입에서는 막둥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이 못난 형을 용서하지 마라. 라는 말만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막둥이는 형의 어깨를 토닥이며 가족끼리 용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며 형을 부축해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최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인은 누더기를 입은 금동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으나 예전처럼 호통을 치거나 반기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금동에게 이제야 네가 사람의 도리를 깨달았느냐. 출세가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이길래 천륜을 저버렸더란 말이냐. 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움보다는 자식을 향한 안쓰러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금동은 어머니 발치에 엎드려 자신의 배은망덕함을 사죄하며 눈물을 흘렸고 부인은 그런 아들에게 네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매 아니라 내 동생 막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막둥이는 오히려 송구스러워하며 어머니, 형님도 이제 다 아셨으니 그만하세요. 제가 형님 밥상을 차려오겠습니다. 라며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배신과 상처로 얼룩졌던 집안은 막둥이의 넓은 포용력 덕분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두막집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나물과 따뜻한 쌀밥이 올랐는데 금동은 밥 한 숟가락을 넘기지 못한 채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이 한양에서 먹었던 기름진 산의 진미보다 이 거친 보리밥이 훨씬 더 가슴을 울리는 맛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막둥이는 형의 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형님, 많이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여기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라고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두 아들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광경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 깊이 맺혔던 응어리가 다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고
오두막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금동은 이후 마을에 머물며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이 가졌던 유일한 재주인 글을 이용하여 마을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훈장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거만함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아이들을 돌보았으며 글자 하나를 가르칠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도리와 효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냉대했으나 진심으로 뉘우치며 땀 흘려 일하는 금동의 모습에 감화되어 점차 그를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금동은 이제 화려한 관복 대신 소박한 선비의 옷을 입고 막둥이가 해다준 장작으로 방을 데우며 소박한 삶의 진리를 배워갔습니다. 막둥이는 형이 훈장이 되어 존경받는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 기뻐했고 자신은 형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여전히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절뚝이는 다리로 산을 오르내리며 전보다 더 열심히 나무를 했지만 이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형을 위해서도 일한다는 생각에 지게의 무게가 가벼운 깃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막둥이를 보며 저 집안의 진짜 기둥은 바로 저 작은 아들이다 라고 칭송했고 막둥이의 이름은 마을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형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오두막을 지켰고 가문의 명예는 금동의 관직이 아니라 이들의 화목함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씨 부인은 두 아들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다 어느 봄날 햇살이 따뜻한 오후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유언으로 얘들아, 땅이나 돈은 없어져도 마음속의 정은 영원히 남는 것이니 서로를 아끼며 살거라 라는 말을 남겼고 막둥이의 손을 꼭 쥔 채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를 모신 두 아들의 노고를 기리며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었으며 부인은 남편의 묘 옆에 나란히 누워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막둥이와 금동은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노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막둥이와 금동은 한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금동은 글방을 운영하며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으로 자리 잡았고 막둥이는 근면한 농부로서 땅을 일구며 정직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가끔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마당을 지나갈 때면 형제는 어머니의 숨결을 느끼며 서로를 바라보고 웃음 사라졌고 오직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평등하고 깊은 우애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루목 마을의 작은 오두막은 이제 더 이상 낡은 집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가족의 정을 배워가는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막둥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어머니의 무덤가를 찾아 벌초를 하고 꽃을 심는 일을 거르지 않았는데 그의 정성 덕분에 무덤 주변에는 항상 향기로운 들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앉아 어머니, 저희 형제는 어머니 말씀대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형님은 훌륭한 선생님이 되셨고 저도 배불리 먹고 삽니다. 라고 나직하게 보고를 올리곤 했습니다. 무덤가에 부는 봄바람은 막둥이의 백발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고 그는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인자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죽어서도 끊이지 않는 마음의 끈이라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금동은 은퇴한 뒤 막둥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자신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막둥아, 내가 그때 너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버렸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리는구나. 네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어느 길가에서 썩은 송장이 되었을 게다. 라고 금동은 참회의 말을 건넜습니다. 막둥이는 형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지나간 일은 바람에 날려 보내세요. 지금 우리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제는 이제 노년의 평화로운 시간을 나누며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은 땅이나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소나무 숲 위로 밝은 달이 떠오르자 마을은 은은한 달빛 아래 평화롭게 잠겨들었습니다. 막둥이와 금동의 오두막에도 등불이 꺼지고 형제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꿈속에는 어머니가 다시 나타나 두 아들을 한 품에 안아주며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었으며 그 노래는 밤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화해의 이야기는 이제 노루목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처럼 사람들의 가슴 속에 피어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아침 이슬처럼 덧없지만 막둥이가 가슴 속에 품었던 지극한 효심과 인내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강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당신도 이 밤 막둥이가 느꼈던 그 따뜻한 가족의 정과 평온한 마음을 품고 깊은 안식의 나라로 떠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의 시끄러운 소음은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밤의 품에 안겨보세요. 당신의 삶에도 막둥이가 가졌던 그 귀한 보물이 이미 깃들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당신의 편안한 잠을 축복하며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기 먼 산등성이 너머로 들려오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자장가처럼 머물고 있습니다. 막둥이가 해온 장작이 아궁이 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며 내는 그 따뜻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덧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잠자리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배신과 상처의 기억들은 이제 멀리 흐르는 시냇물에 실어 보내시고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가득한 밝은 꿈의 정원으로 향하십시오. 당신의 밤은 이제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이야기 속의 어머니도 이제는 아들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시니 당신도 그 웃음의 기운을 받아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워보세요.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오고 진심은 결국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이 아름다운 진리가 오늘 밤 당신의 꿈길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밖은 여전히 추울지 모르나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막둥이가 하나가 놓여있어 결코 춥지 않을 것입니다. 그 따뜻한 온기의 의지에 이제는 모든 의식을 내려놓고 깊고 푸른 잠 속으로 완전히 몰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소나무 숲의 전기를 듬뿍 담은 바람이 당신의 방 안을 한 바퀴 돌아 정화해주고 있습니다. 막둥이의 지게 위에 실려있던 그 고귀한 희생의 가치가 당신의 영혼이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누군가에게는 막둥이 같은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정말로 안녕히 주무십시오. 밤은 깊고 고요하며 당신의 꿈은 평화의 노래로 가득할 것입니다. 막둥이의 비뚤어진 발걸음이 만들어낸 그 숭고한 길은 이제 당신의 꿈길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지게 위에 얹혔던 어머니의 온기가 당신의 이불 속에 스며들어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평온한 숨소리에 몸을 맡기세요. 아주 먼 옛날 그 산골 마을의 오두막집에서 사랑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 향기는 영원히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오랜 옛날 한 마을에 전해지던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당신의 잠자리를 축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신을 이긴 용서와 차별을 이긴 헌신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커다란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둠은 이제 당신의 친구가 되어 당신을 가장 깊은 휴식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멈추고 고요한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햇살로 가득할 것입니다. 정말로 안녕히 주무십시오.